오늘 배워볼 내용은 비문학 지문 볼 건데 지문 첫 번째 들어갈게요. 1문단부터 보자.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포인트 단어를 잡았어야 돼.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단에서 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건지 분명히 말해준다. 키트 제작에는 이라고 시작하지. 이 새끼 뭐야? 널리 이용된대. 그래서 어떻게 이용되지? 하고 있었는데 키트 제작 얘기하지.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당연한 소리죠,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어디에 표시했어야 되냐면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된대. 그러면 과학 지문 느낌 빡 오고 뭐 할 거냐면 여기에서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나왔네. 과학적 원리 나왔지? 표시하세요.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해서 얘기할 거래.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또 어디다 밑줄 칠 거냐면요. 다양한 밑줄 쳐주세요. 그 종류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딱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나오겠다는 거예요. 다양한 게 나올 거래.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가야 되냐면 뒤에 가서 분명히 이 새끼 비교, 분석, 대조하게 만들 거라는 거야. 다음 문장 가볼게. 항원 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정의를 얘기해줬죠. 정의를 얘기해줬는데 이해가 안 돼. 왜냐면 뭐가 항원이고 뭐가 항체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까지는 모르거든요. 이 내용 정도는 물론 이해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빡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항원 항체 가지고 선지가 하나는 나올 거야. 근데 얘가 항원이란, 항체란 이라고 해주지 않고 항원 항체 반응은 이런 원리야 까지만 얘기했어. 그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야.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 표시하세요. 뒤에서는 계속 LFIA라고 나올 거예요.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다양한 또 나왔어. 100% 확신하면 되겠지.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자, 액상의 밑줄 좀 쳐보세요.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자 얘들아 여기서 막대 모양이라고 했지?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그렸어야 돼. 막대 모양 하나 그리고 가는 거야. 자 여기부터 표시하자. 4가지 나옵니다.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야 대놓고 구조로 되어 있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각각의 기능을 굉장히 간단하게 한 문장에 얘기를 해줍니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끊어봐. 자, 시료 패드는 무슨 기능을 한대? 시료를 흡수하는 기능을 한대.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끊으세요. 자, 그럼 결합 패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복합체라는 놈이랑 같이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나 봐. 반응막을 지나 끊고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흡수 패드는 무슨 역할을 해? 남아있는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대요. 문장 안에서 지금 각각의 기능을 아주 간단하게 딱 정리해 준 거야.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딱 있어야 돼. 다음 내용 이어질 거 여러분들은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뭐 나올 거냐면 복합체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나머지 이해할 수 있었는데 복합체가 뭔지 우린 아직 모르지. 그럼 복합체 설명해 주겠지.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복합체 표시해 줍니다. 금, 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복합체 이꼴 표지 물질 플러스 특정 물질인데 이 새끼 착한 척하면서 우리한테 표지 물질이 뭔지 얘기해줬어. 금, 나노 입자, 형광 비드. 근데 알아? 이게 뭔지 알아? 몰라. 예시를 들어줬지만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요. 하지만 둘의 공통점이 있지. 뭔가 눈에 띄는 그런 반짝반짝하는 애들인 것 같아. 그 정도만 생각하고 가는 거야. 표지 물질은 더 설명해 주는 거야.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얘가 우리한테 예시를 들어서 넣어줬지만 아직 설명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표지 물질이란 하고 얘기해 줍니다. 정의를 내렸어.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쉬운 말로 설명해줬지. 색깔을 낸대요. 이 표지 물질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은 좀 아까 특정 물질이라는 게 붙어있다 그랬는데 그게 뭔지도 설명을 안 해줬단 말이야. 키트의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그러면 키트의 방식 아까 말했듯이 다양하게 나올 것이고 거기에 차이점을 보자니 누가 차이점이래? 붙어있는 특정 물질의 차이점이 있대. 그러니까 복합체는 표지물질 플러스 특정 물질. 근데 여기에서 특정 물질은 키트의 종류에 따라 다양해진다까지 얘기를 한 거야.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2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자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가 4가지 중에 시료 패드에 대한 설명은 별로 안 했고요. 그 뒤로 넘어가서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 설명해줬어. 그러더니 이제 반응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려고 해. 그런데 그때 반응막에 띠 모양으로 2가닥이 고정되어 있대.
그러니까 정보가 막 쏟아지잖아요. 이것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띠 2개 그려놓고 가면 되잖아. 2개 그려봐.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검이라고만 써놓고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문제 푸실 때는.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표준선 2개가 나와 있지? 표지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표지물질은 왜 있었던 거야? 색깔을 내주기 위해서. 특정 물질이랑 같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색깔을 내주는 게 표지물질이고 걔네가 어디서 발색을 내냐면 반응막에서 색깔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 2개 있다 그랬는데 검사선이 뭐고 표준선이 뭔지는 아직 얘기 안 했지. 뭐 할 거야? 이어서 얘기를 해줄 거야.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은 자 검사선 표시하셔야죠.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밑줄 치세요.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 그럼 얘가 포인트네. 그지? 우리는 뭐 하려고 이 검사지를 지금 이 키트를 왜 사용하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목표 성분, 그러니까 뭐 만약에 감염 물질이라면 이 새끼 코로나 감염됐나 안 감염됐나 확인할 때 그 포인트 물질이 있냐 없냐를 알려주는 건 이 검사선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야.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표준선 표시하고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밑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야. 뭐 순서대로 지금 보시면 앞에부터 뭐 시료 패드, 결합 패드, 그 다음 여기 반응막이야. 반응막에 있는 줄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래? 하나는 검사선이야. 하나는 표준선이야. 근데 각각의 기능을 얘기해줬지. 이 검사선이라는 놈은 목표 물질 있냐 없냐, 목표 물질의 무를 결정해준다는 거야. 뭐 있다고 해서 빛이 나고 발색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 얘는 그냥 무슨 기준이냐면 내가 원하는 목표 성분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를 여기에서 알려주겠대. 근데 표준선은 뭐냐면 얘랑 완전히 관련이 없어. 어떤 내용이냐, 얘는 정상이냐, 이 검사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알려주겠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 2개의 줄이 있어. 2개에서 발색될 수 있어. 각각의 색깔이 이제 어떤 걸 뜻하는지를 얘기하겠지. 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우리 다양한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2개의 가지로 갈라질 거예요. 그게 이제 3번째 문단에서 이어집니다. 3번째 문단 볼게. LFIA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근데 딱 보자마자 기억이랑 니은으로 나뉘어져 있지. 문제 먼저 살피고 왔어도 그렇고요. 그냥 지문을 읽다가도 기억, 니은, 뭐 A 이런 묶여있는 거 등장했으면 집중해. 어차피 문제 100% 나온다는 거야. 방식에 따라서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자, 누가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대.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걸 잊어서는 안 돼.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결합 패드 안에 복합체가 있는데 그 복합체가 표지 물질, 그 다음에 특정 물질이랑 둘이 같이 붙어 있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표지 물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왔거든? 이 자식이 빛을 내준대. 색깔을 떼어가지고 우리한테 결과를 알려준대. 근데 그 특정 물질이 뭔지는 얘기 안 했거든? 기억과 니은을 나눈 그 기준이 뭐냐면요. 이 특정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나뉜 거야. 그래서 집중해서 다시 봐볼게.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표시하셔야겠죠. 자, 먼저 기억에 있는 직접 방식 얘기하고 있는데 기억부터 좀 정리해볼게요. 직접 방식에서 특정 물질이란 뭐래?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래. 그러면 얘는 항체인데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될 게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아까 시작할 때 있어. 항원이 뭔지, 항체가 뭔지 우리는 몰라. 단어 뜻 몰라. 선생님도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누구 하나씩 맡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역할 맡고 있을 거 아니야.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는데 얘가 지금 설명에서 뭐라고 했냐면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그럼 목표 성분이랑 항체가 결합한다. 다시 말하자면 목표 성분은 결국 뭐가 되는 것이다? 항원이 되는 것이다. 이거 알아두고 가야지. 그치? 이따 이거 선지로 나온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하고 거기다가 1번이라고 써봅시다. 결합을 1차적으로 한다는 건 2차가 또 있나 봐. 이후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자, D에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 성분이 어디 때? 포함되어 있다면 이 항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특정 성분이랑 같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복합체 안에서 1차적으로 결합을 해. 그 다음에 이후에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검사선이면 어디에서? 반응막에서 한 번 더 결합이 일어난다는 거야. 2차가 일어난다는 거지.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이후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단한다, 판정한다. 자, 여기다 정리해 볼게. 만약에 발색이 됐잖아? 발색이 됐다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 여기 안에 목표 성분 검출됐어 라고 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발색이 되지 않았다면 뭐라는 거야? 목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야. 어디에서? 직접 방식에서 그렇대요. 그럼 머릿속에 니은은 얘랑 분명히 다르겠구나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그리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도 요 정도는 써놓고 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문제 풀려고 하잖아? 그럼 되게 헷갈리거든? 그럼 앞에 와가지고 다시 읽고 있어. 여러분한테 주어진 80분은 지문을 딱 한 번 읽으라고 주어진 거예요. 찾을 때 지문 다시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이 정도 써놓고 가시는 게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는 시험 때 하지 말고 공부할 때 많이 해보세요. 자, 그럼 니은으로 갈게. 이제 니은 분명히 나올 거야. 경쟁 방식 나오겠지. 한편, 자, 한편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기억과는 다르게 목표 성분 자체이다. 목표 성분 자체이다. 밑줄 쳐봅시다. 경쟁 방식에서 특정 성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목표 성분 그 자체래. 아까 뭐라 그랬어? 목표 성분 그 자체를 우린 뭐라고 하기로 했다? 항원으로 보기로 했다. 그럼 이상하지 않니 얘들아? 뭐라고 했냐면 목표 성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검출하기 위해서 이 키트를 이용하는 건데 그 키트에 검출하기 위해서 집어 넣어놓은 게 뭐래? 목표 성분이래. 그럼 그 안에 이제 어떤 원리가 다시 나오겠죠? 이어서 봅시다.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지금 제가 여기에서 특이라고 써놓은 이 부분이 복합체 부분입니다. 복합체에 있는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자, 그러니까 검사선, 이 검사선에는 무조건 항체가 들어가 있잖아. 항원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있던 목표 성분이, 원래 내가 검사하려는 그 시료 있죠. 그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어. 근데 아까 그 얘기했던 복합체 만나는 그 부분에도 목표 성분이 이미 있어. 그러면 얘랑 쟤랑 둘 다 항원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안에서 나 얘랑 결합할 거야 하면서 둘이 싸운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경쟁 방식인 거야. 둘이 싸운대. 원리 머릿속에 정리되시죠? 이때 시료의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그러니까 내가 검사하려는 그 액체의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은 상태라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지. 뭐라고 한 거냐면 검사선에 들어가는 건 지금 원래 시료, 목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그 시료와 원래 목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 특정 성분, 아까 전에 복합체라고 얘기했죠? 얘랑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둘이 막 싸웠어. 그런데 얘가 얘랑 결합하려고 했거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있던 시료에 있는 목표 성분이 아, 너 안 돼! 내가 할 거야! 라고 해서 막아서 결국에는 결합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발색이 되지 않았대. 발색이 되지 않은 걸 보고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아, 충분히 많이 들어있어서 충분히 방해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결합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발색되지 않은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검출이 됐다는 걸 의미한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반응막에서 검사표, 우리가 이거 검사선, 표준선 얘기할 때 검사선이 발색되냐, 발색되지 않느냐는 목표 성분이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를 얘기한다고 했어. 근데 두 가지의 키트가 나왔는데 기억 방식에서는 발색이 됐을 때 아, 목표 성분이 시료에 들어가 있어, 이 자식. 이라는 게 발견되는 거라면 니은 경쟁 방식에서는 발색이 되지 않았을 때 아, 여기에 들어가 있어, 목표 성분이 들어가 있어.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되셨나요? 정리되셔야 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 개념 달라요. 자, 이어서 볼게요. 여기서 얘들아 되게 뜬금없는 내용이 나와. 한번 읽어볼게.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되고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직접 방식은 세균 밑줄, 단백질 밑줄 끊으시고요. 경쟁 방식은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 밑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항생 물질도 표시해놔야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미리 스포하자면 세균이야, 세균. 세균 이 자식 때문에 뒤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헤매는 친구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여기서 표시할 때 여러분이 휴대성, 신속성, 정확성 다 표시했으면 큰일 나. 정확성만 표시하고 가면 돼. 정확성이 중요하대.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뭐라는 거냐면 여러 번의 여러 번의 분석을 했어. 우리가 만약에 검사를 했어. 그러면 그 검사에서 이 새끼 검출됐어. 얘는 검출 안 됐어. 얘는 발색됐어. 얘는 발색 안 됐어. 이런 결과들을 쭉 가지고 나서 분석을 한대. 근데 분석을 왜 다시 하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이 표준선이 있었지.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나 봐. 이런 게 있는 걸 보니까 그랬잖아. 이 결과가 정확한 결과인지 정확하지 않은 결과인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정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자, 볼게요. 양성. 얘들아, 양성과 음성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졌지? 그래서 양성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야. 양성이라는 건 검출됐어. 야, 발색이 되든 발색이 안 되든 키트에 따라 다르지만 검출됐어 라고 하는 게 양성이래. 근데 여기서 진양성과 위양성을 나눴어. 뭐라고 하는지 다시 읽어볼게요. 이때 시료의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의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래. 그러니까 양성이라고 반응이 나왔지만 틀릴 수 있잖아. 잘못된 결과일 수 있잖아. 그래서 양성은 양성인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 진양성. 야, 이름부터 너무 쉽지 않니 얘들아? 찐이라는 거야, 찐. 근데 만약에 없어. 존재하지 않아. 부재라고 쓰겠습니다. 부재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위양성이라고 부른대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거야. 양성 반응 나왔어. 검출됐어. 라고 했는데 얘를 아직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있는 걸 있다고 했구나 하면 진양성이야. 그런데 없었어. 목표 성분 없었다고. 근데 양성이라고 얘가 검출해버린 거야. 잘못했지. 이 자식 실수했어. 그걸 뭐라고 해? 위양성이라고 한대요. 이때 위자는 허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성이라고 나왔지만 그것은 허위였던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었던 거지. 부재했어요. 자, 밑으로 계속 가서 반대로 키트가 시료의 목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자, 이 문단에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계속 마지막 멘트로 되게 중요한 것들을 한 방씩 팍팍 날려. 뭐라고 했냐면 위양성이나 위음성, 이름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위, 허위. 위양성, 위음성. 그러니까 틀린 결과가 없을 수는 없대. 그건 뭔 소리야? 정확도가 절대로 100%는 아니다. 완벽할 수는 없다. 정확도는 조금 낮기는 하다. 완벽할 수 없대요. 자, 마지막 5번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으로 갈게요.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그러니까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 거예요. 키트는 결과를 이미 냈어.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자, 다시 정확도라는 건 뭐냐면요. 이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 그러니까 양성한테 양성이라고 하고 음성한테 음성이라고 할 확률을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확률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야.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표시해보세요. 민감도와 특이도.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얘들아, 민감도와 특이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독서 지문 그런 뭐라 해야 돼? 독서 지문을 분석할 때 우리의 주의점이 있어. 나는 어휘력이 되게 좋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의 어휘력으로 절대 풀 수 없는 내용이에요. 민감도와 특이도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휘의 의미는 요 안에서만 사용되는 거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쫄지 말고 모르는 단어 나와도 그냥 맥락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야. 한번 볼게요. 민감도는 시료의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존재하는데 양성이라고 말했어? 그럼 뭐야? 진양성이지. 오실 수 있으시죠? 자, 다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양성 반응 나왔을 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존재하는 걸 가지고 양성이라고 하면 진양성이었어. 얘 그냥 순서만 바뀐 거야. 존재하고 있을 때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어.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을 양성이야라고 맞게 판단해 주는 걸 우리가 민감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진양성까지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자, 위에 거 썼으니까 밑에 거는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뭐라는 거야? 없을 때, 부재하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얘 없어, 음성이야, 목표 성분 없어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였어? 진음성.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자, 바로 윗문단 마지막 문장에 나왔던 거 나온 거예요. 당연히 민감도도 높고 특이도도 높아서 존재하는 거를 양성이라고 하고 존재하지 않는 거를 음성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완벽한 키트가 되겠지. 하겠지만
그렇지만 뭐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까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민감도와 특이도를 고려해서 양성을 양성이라고 하는 비율, 존재하는 걸 양성이라고 하는 비율,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을 때 얘는 음성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비율을 잘 파악해가지고 고려해서 키트를 선택해야 한대요. 자, 여기까지가 지문 마무리입니다.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봅시다. 다음 세 번째 문단, 3번. LF-IA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여러분 정상적인 키트 밑줄 쳐보세요. 정상적인 키트 보자마자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표준선에 발색되겠네. 여기까지 딱 가야지. 아까 뭐라 그랬어? 검사선, 표준선이 있는데 표준선은 그중에서 이 검사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체크한다 그랬거든.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X. 발색이 되겠죠. 정상적인 검사가 진행됐다면 검사선과 상관없이 표준선은 무조건 발색이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야. 옳지 않은 거.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보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써놓고 가. 기억에다 직, 니은에다 경 써놓으면 되겠지?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고르래.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을 하겠군. 자, 머릿속에서 떠올려. 다시 본문으로 안 가도 돼. 뭐라고 했냐면 기억은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아까 기억은 특정 물질이 항체였어.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목표 성분이랑 같이 둘이 결합한 다음에 반응선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결합이 일어나는 거였거든. 그럼 얘가 지금 이런 거잖아.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목표 성분에다가 항원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다시 보자면 항원이야. 항원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그러니까 특정 물질에 있는 항체와 결합을 1차적으로 하겠군. 완벽하게 맞아. 체크하고 넘어가도 돼. 물론 다른 것도 다 확인을 해봐야죠. 그러면 니은과 달리도 확인해봐야지. 니은은 당연히 아니었지 얘들아. 뭐라 그랬어? 니은에는 특정 성분이 뭐였어? 목표 성분 그 자체였어. 둘이 결합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1번은 맞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와 B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검사용 키트를 가지고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여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였을 때, 자, 정확성 보자마자 혹시나 내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더라도 4번 문단으로 가야겠다, 5번 문단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 검사 결과 A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는 높고 B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는 높다. 내가 써볼게. 일단 한 놈이 눈에 빡 들어와야 돼. 아까 뭐라고 했냐면 민감도와 특이도를 얘기할 때 어떤 놈 높을 때 민감도 높아, 어떤 놈 높을 때 특이도 높아, 이렇게 설명했거든? 그러면 우리는 비례관계 먼저 찾는 거야. 우리한테 되게 간단했잖아. 뒤에 거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것이 실제로 존재할 때, 존재하고 있을 때 얘 존재해 라고 양성 판단을 하는 거였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어? 진양성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진양성이 많이 나올 때 민감도도 높다는 거야. 그 다음에 특이도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존재하지 않을 때, 부재라고 쓰겠습니다. 부재할 때 뭐라고 판단하는 거야? 얘 음성이야 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 판단했지. 그걸 뭐라고 했어? 음성은 음성인데 잘 분석한 거야. 그래서 찐이야. 진, 음성이라고 했어. 그러면 B가 높을 때 특이도가 높아져? 뭐라는 거야? 진음성이 높을 때 특이도가 높아져. 고르면 돼. 그러면 뭐가 날아가냐면 2, 3, 5가 날아가요. 지금 B에 들어간 거 진음성 찾았지? 1번 또는 4번이야. 그러고 나면 1번에 있는 A, 그 A를 비교해야지. A가 1번에서는 진양성, 4번에서는 위음성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위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진양성이 높을 때 민감도가 높아진다 이랬어. 그럼 너희는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어떻게든 빠르게 해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얘가 높을 때 민감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A에 누구는 절대 못 들어가. 죽었다 깨나도 진양성은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인 거야? 4번인 거야. 문제를 쉽게 내준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를 낼 때 뭐라고 냈을 수 있냐면 4번에 위음성 넣어놓고 1번에 위양성 넣어놨잖아? 그러면 아마 이거 진짜 정답률 아작났을 거야. 왜냐면 알아보기 너무 힘들거든. 선생님도 분석하면서 다시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정리를 해왔는데, 자 보세요. 뭐와 뭐를 비교해야 되냐면 우리는 만약에 여기에 들어갈 때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헷갈릴 만한 거. 진양성은 절대로 안 됐고 위양성과 위음성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까지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게 낮아야 민감도는 결국에 정확도랑 같은 말이잖아. 정확도가 높아진대. 그러면 위라는 단어는 아까 허위라고 얘기했어.
어떤 틀린 결과가 적게 나와야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럼 이 두 개에서 우리가 정답은 일단 위음성이라고 골랐는데 왜 위양성이 아니에요? 이걸 알고 가야겠지, 공부하는 거니까. 왜 위양성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민감도를 얘기할 때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어떤 것이 존재할 때라고 얘기했거든. 존재할 때. 얘네 둘을 한번 볼게. 뭐라고 한 거냐면 양성은요. 얘 여기에 검출됐어요 라고 얘기한 거지. 얘 여기 있어 라고 얘기했어. 근데 실제로 위였다는 건 허위였다는 거지. 그럼 존재했다는 거야? 부재했다는 거야? 부재했다는 거지. 얘는 부재했어. 부재하는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위 음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음성이라고 판단했어. 얘 없어요 라고 얘기한 거지. 얘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허위였대. 그럼 뭐 했다는 거야? 실제로는 존재했다는 거야. 존재했는데 뭐라고 한 거야? 얘 없어요 라고 얘기한 거지. 그럼 우리가 전제 조건을 확인하자고. 얘 전제 뭐였어? 민감도의 전제는 일단 어때야 되냐면 어떤 것이 존재할 때 양성 반응 나오는 진양성을 찾는 거였어. 그럼 얘의 반대를 보자면 뭐라는 거냐면 어떤 것이 존재할 때 얘를 갖다가 음성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비율은 낮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에 해당하는 거야? 위음성이라는 거지. 맞나요? 네, 위음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존재할 때를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의 완벽한 어떤 설명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존재한다라는 전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서 한 번만 찾아드릴게요. 이거. 본문으로 가시면 5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5번째 문단으로 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4번째 줄 보세요. 4번째 줄.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갔을 수 있는데 민감도는 시료의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내가 아까 표시하라 그랬어. 존재하는 경우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존재하는 거라서 위양성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혼자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안 되는 거지? 라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생님, 4번 문제 보기 전에 보기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싶어. 우리가 문학 공부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들이 보기를 읽어, 그 다음에 거기서 힌트를 얻어, 그리고 본문으로 가, 이런 얘기를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모두가 다 그걸 잘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보기에는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요. 본문은 그것을 풀어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기에 있는 개념을 적용하면서 본문을 본단 말이야. 근데 독서는 그 반대인 거야. 너희가 본문에서 지금 과학 이론을 쭉 배우고 왔지. 어떤 과정, 뭐 구성 성분, 뭐 비교 대조하는 그런 차이점 이런 걸 보고 왔다면 보기를 읽으실 때는 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읽을 게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넘어갈 때마다 아, 앞에서 배운 이 개념이 여기서 이렇게 등장했네. 아, 얘는 얘랑 관련이 있네. 이걸 우리가 찾으면서 가야 돼. 읽어볼게. 자,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살모넬라균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이다. 세균 표시하세요. 세균. 야, 답 나왔어 여기에서. 세균 표시하시고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힌트 주고 넘어갔잖아. 내가 스포했잖아. 뭐라 그랬어? 직접 성분이랑 그 경쟁 성분 뭐래? 직접 방식이랑 경쟁 방식 얘기할 때 뭐라 그래? 얘는 세균과 단백질에서 이용되고 얘는 더 작은 데서 이용돼 얘기했던 거 있지. 그걸 가지고 얘가 지금 보기를 구성한 거야.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 세균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직접 방식 써야지. 직접 방식 쓰면서 읽는 거야. 기존의 살모넬라균의 균 분석법은 정확도는 높으나 3에서 5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진단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살모넬라균은 감염 속도가 빠르므로 다량의 시료 중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자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무 이 검사가 오래 걸려. 그래서 이 정확한 검사를 하기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일단 얘 좀 오염 의심되는 애들만 뽑아서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들아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신속하게 골라낸 후에 이렇게 얘기했지. 의심했다 뭐라고 쓰시냐면 양성이라고 써놓고 갈게요. 일단 의심이 된다는 거. 얘가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간단하게 검사해보니 얘는 의심이 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 시료만을 대상으로 더 정확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오염 여부를 확정짓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에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는 낮으나 우리가 지금 배웠던 키트 내용이지. 저렴한 비용으로 살모넬라균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LFIA 방식의 새로운 키트가 개발되었다고 한다라고 나왔죠. 정확도는 낮다라는 거에서 무슨 예상을 하고 가야 되냐면 정확도가 낮다면 위양성과 위음성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A를 개발하기 전에 살모넬라 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겠군. 자, 위에 내용을 읽었을 때 우리가 살모넬라 균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였으니까 살모넬라 균은 목표 성분이야. 목표 성분은 항원과 같다 그랬어. 그러면 얘랑 같이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일단 뭐 해놔야 돼? 제조해 놔야지. 그래서 1번 맞는 거야. 그 다음 2번. A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있는 복합체가 들어있겠군. 자, A의 결합헤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있대요. 그러면 표지 물질에 붙어있는 놈은 특정 물질이었어. 그 특정 물질이 살모넬라균이래. 그렇다는 건 뭐지 지금? 누가 같대? 특정 물질과 누가 같아? 목표 성분이 같다는 거잖아. 이거 누구였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였어? 무슨 방식? 경쟁 방식. 근데 우리 보기 읽을 때 세균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뭘 알 수 있었지? 아, 얘는 직접 방식이야 라는 걸 키트를 파악했어야 돼. 그럼 정답은 뭐야? 2번이지. 2번 틀렸지? 왜? 이건 경쟁 방식인데 지금 보기의 내용은 무슨 방식이니까? 직접 방식을 사용했으니까 살모넬라균이 붙어있을 게 아니라 누가 있어야 돼 거기에? 항체가 붙어 있어야겠죠. 그지? 항체가 붙어 있어야 살모넬라균과 같이 검출해서 검출 반응이 일어나서 발색 일으키겠지. 답은 2번이야. 나머지 보고 끝내자. 자, 3번. A를 이용하여 음식물의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려면 시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겠군. 근데 전체 지문에서요. 계속 시료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 다음에 뭐 흡수가 된다. 흡수, 패드, 남은 시료를 흡수한다. 이런 표현만 보고도 아, 액상으로 진행되나 봐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앞에 그 본문 볼 때 이야기했어요. 액상의 라는 세 글자가 근거가 된다. 명확한 근거가 된다 했거든요.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읽었다면 이 정도는 아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고 근거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A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특이도보다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이겠군. 왜 그러냐면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의심되는 거를 봤을 때라고 얘기하는 건 의심이라는 건 일단 무슨 반응이 나왔다는 거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왜 확신하지 않고 의심하냐면 이 양성 반응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있어? 진양성과 위양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누구랑 누구를 비교했냐면 민감도와 특이도를 비교했는데 특이도는 없는 걸 갖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민감도는 있는 걸 갖다 있는 걸로 얘기하는 거였어. 그럼 당연히 의심되는 놈이라는 건 일단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판단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얘의 비율을 잘 봐야 되니까 민감도와 관련된 게 맞는 거죠. 4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A를 이용하여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 옆에다 써봐. 양성이라고 판단했어.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겠군. 왜? 뭐일 수 있으니까? 위양성일 수 있으니까. 양성은 양성인데 다시 검사해보니까 정확도가 높다며. 기존의 분석법이. 정확도 높은 걸로 다시 보니까 어땠어? 100%는 없댔지. 그래서 뭐였어? 아, 이 자식 틀렸네. 이 키트 틀렸어. 그래서 위양성이 등장할 수 있다. 5번 선지는 옆에다 위양성 써놓으시면 분석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스테디셀러로 계속 회자되고 있는 19학년도 6월 과학 지문을 봤습니다. 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과학 지문을 읽을 때 선생님 수업을 듣고 그냥 내용을 이해하고 아, 이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가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이 지문을 보고 다른 지문을 혼자 공부할 때 아, 구성 요소 나온댔어. 아, 과정 나왔네. 비교 분석하겠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지문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